폼피도 센터는 내장을 온통 드러낸 기괴한 모습으로 서 있다. 광장에는 거리의 화가와 당구, 히피들이 쏟아져 나와 그룹 연주를 하고 해프닝을 벌이고 인류의 장래를 걱정하며 고행을 찬양하기도 한다. 온갖 파격들이 풍미하는 폼피도 광장. 그곳에서부터 68년 전 숨을 거둔 화가와 그의 그림을 찾는 기행은 시작된다. 폼피도 센터 4층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파리파 전시실. 에꼴드 파리로 총칭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여주는 곳이다. 샤갈이 있고 수틴과 유트릴로가 있고 키슬링과 리베라가 있다. 그리고 에꼴드 파리의 상징적 존재였던 모딜리아니가 있다. 20세기 초 몽마르트르와 몽파르나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군의 이방인 예술가 집단. 그들의 일원이었던 아메디오 모딜리아니는 인간 관조의 독특한 회화 세계를 남겼다. 모딜리아니는 얼굴이 그린다. 그러나 화가가 그린 것은 그의 세계이다. 그가 그린 얼굴들. 독특한 그의 모딜리아니 상은 인간에 대한 화가의 무한한 애착과 사랑,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생명의 비애를 담고 있다. 만 34년 6개월의 짧았던 생일.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미술사에 나타난 화가 가운데 가장 미남이었다던가 최후의 방랑가적인 화가였다든가 하는 따위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사후 68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그림들뿐이다. 런던 템즈강변의 테이트 갤러리, 그 62번 갤러리 한 구석에도 뛰어난 감성의 화가 모딜리아니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단순한 초상 속의 형이상학적인 내면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유트릴로와 함께 환상적인 예술가로 분류되기도 하는 모딜리아니. 그러나 그의 세계는 초현실과는 분명 다르다. 스스로 자신의 감각을 누구보다 존중했던 모딜리아니는 오히려 표현주의자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Giuseppe Arcadia, Ca. E va, Roma, Roma. 그의 예술은 거의 인간으로 시종일관돼 있다. 어떤 것은 초상이고 어떤 것은 나부이다. 거기에는 군중도 이야기도 없다. 인간을 그리지만 드가나 로트렉과 다르다. 생활이나 인생을 그리려 하지 않는다. 모딜리아니가 응시한 것은 생명 그 자체, 살아가도록 운명 지워진 영혼의 애수, 혹은 본능적인 정념의 비애 같은 것이었다. 어떤 미술사적 분류도 그에게는 맞지 않는다. 모딜리아니에게 있어 미술사적 분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가 남긴 내면적 표현과 독특한 조형 질서가 그를 영원한 예술가로 남길 뿐이다. 무언가 표시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옷이라든가 색깔, 그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시선은 텅 비어있다. 아득히 멀다. 고독,
혹은 공허, 우수를 느끼게 하는 이 언물들. 초상을 그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그리는 것이 아닐까.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항구 도시 리보르노. 변화없는 소도시가 모두 그렇듯 아메디오 모디리아니의 고향은 평화로워 보였다. 이 평화로운 소도시의 거리 한 모퉁이에 변화의 물결이 결코 빠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3층의 낡은 건물이 남아있다. 1884년 7월 12일 아메디오 모딜리아니가 태어난 집이다. 부유한 유택의 사업가의 네 번째 아이. 그러나 태어날 때 이미 극적인 생애의 요소들이 마련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탈리아를 휩쓸던 경제공황으로 아버지의 사업은 이미 파산이 예고돼 있었다. 어머니는 스피노자와 다코스타를 배출한 가르신가의 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아메데오는 학교에 가는 대신 어머니로부터 외가 쪽 영웅들의 사상과 이상에 접하게 되고 닥치는 대로 읽고 시에도 몰입하면서 당시 리보르노에서 활동하던 미켈리의 화숙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다. (17세) 되던 해 어린 시절부터의 폐질환이 악화됐을 때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정양을 위한 긴 여행을 떠난다. 나폴리, 카프리, 아마르키 등에 머물기도 하고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등을 돌아다녔던 1903년까지의 긴 여행. 이 여행은 아메데오 소년의 예술적 잠재를 일깨워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동기가 된다. 수많은 교회와 미술관을 방문하는 동안 고전 미술과 친밀해지고 특히 14세기 시에나파의 조각가였던 티노 디 카마이노의 조각들은 잠재된 그의 예술 의욕을 충격적으로 유발시켰다. 자유로운 사상과 기품의 소유자였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예술적인 생애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준 것이다. 사련으로서가 아닌 직접 눈앞에 나타난 거장들의 작품들. 소녀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다루게 될 조형적 여러 문제의 훌륭한 해결 방법과 미리 마주쳤던 셈이었다. 여행을 끝내고 소녀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소년의 내부에는 이미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향은 넓은 예술 세계를 본 소년의 마음을 잡아둘 수 없었다. 피렌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을 주도했던 도시. 피렌체는 아메데오 소년의 동정이었다. 18세가 된 아메데오는 산마르코 광장 부근에 있는 미술학교로 유학한다. 이곳에서 그림보다는 조각을 할 처신이었다. 그러나 돌은 만만한 소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베네치아. 이 화려한 물의 도시에서 아메데오는 그의 청년기를 만났고 19살의 5월에 베네치아로 유학하게 된 모딜리아니는
청년 시절의 지적 고향을 결정짓는 두 사람의 하부를 만나게 된다. 당시 미래파 운동에 열광적이었던 아르덴거 소비치와 니체의 비극적 의지를 분쇄해보겠다는 균실론자 조반니 파피. 그들 중 가장 어렸던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는 예술의 사랑을 전신으로 감지하기 시작한 청년이었다. 베네치아 미술학교에 입학했지만 등교하는 날은 드물었다. 그에게 있어 베네치아는 한정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 베네치아 거리의 화랑이나 미술관, 미술품들의 보고인 성당을 순례하면서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여행을 계속했던 것이다. Infatti, nella 이 scelta dei 작품은 colori, 모딜리아니의 후원자였던 주보로우스키 부인의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색상의 선택이나 얼굴의 윤곽선, 그리고 구성의 측면에서 티치아노와 보티첼리 등 이태리 르네상스 시절의 대가들의 작품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딜리아니가 13세기 시에나를 중심으로 한 이태리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딜리아니는 청년기에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미술학교에서 회화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딜리아니 작품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삼았던 누드화 역시 모딜리아니가 피렌체 미술학교에 누드화반에 등록했다는 점에서 청년 시절에 받았던 이태리 미술 교육의 배경이 그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87년) 가을, 마지오 거리의 한 모퉁이에는 단테와 다눈치오를 열독하던 베네치아의 청춘 시절 아메데오가 살던 옛 하숙집이 남아있었다. 미술 수업기의 아메데오에게는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예술적 교범의 도시였다. 그러나 그 무렵 아메데오는 새로운 도시, 젊은 예술인들의 이상향에 대해 듣게 된다. 파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사이에 둔 20세기 초의 사반세기, 파리는 새로운 회화세계의 열기에 찬 도가니였다. 반전통의 다양한 주의 주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젊은 예술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마티스와 플라멩코 등의 야수파, 피카소, 브랑크 등의 입체파, 20세기의 회화가 그 화려하고 풍부한 시대에 막을 열고 에콜 드 파리의 서곡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예외 없이 가난과 싸우면서 자유분방한 활력으로 저마다 독자적인 세계를 열고 있었다. 몽파르나스의 그랑쇼미에르 거리. 1906년에 본 리보르노 출신의 잘생긴 유태인 청년이 이 거리에 나타났다. 청년은 자신이 드디어 바다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청년은 피렌체나 베네치아에서처럼 아카데미 꼴라로시에 입학하는 것으로 파리 생활을 시작한다. 지금 아카데미 꼴라로시는 없다. 그러나 옛 꼴라로시 자리에서 문을 연 아카데미 샤팡티르에는 여전히 자기 진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미술 학도들이 모여들고 있다. 꼴라로시에 입학한 모딜리아니. 그는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 가까이 오면 재빨리 두 손으로 그림을 가리곤 했었다. 내성적이고 시를 좋아하는 얌전한 복장의 귀공자였으며 드로잉의 선은 고전적이었다. 여기가 옛날에 꼴라로시 학원이 있던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지금 이 자리는 폴라로시 학원의 벽이 있던 곳입니다. 이 학원은 바로 옆에 있는 그랑쇼미에르 학원과 같은 시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에 몽파르나스에서 활약한 예술가들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문학가들과 함께 폴라로시 학원에 다녔던 화가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가 용틴트, 그리고 인상파의 선구자격인 피사로, 또 고갱이나 세르지에 같은 뽕따뱅파의 화가들, 그리고 이 몽파르나스 예술가들의 막내격에 해당되는 모딜리아니 등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몽파르나스 자유공화국의 시민들, 그들은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었다. 매일 저녁 허름한 카페의 따뜻한 불빛과 외상 커피를 찾아 아뱅거리로 모여들곤 했다. 모딜리아니가 피카소를 만난 것은 카페 로똥드에서였다. 술과 담배 속에서 뜨겁고 비약적인 예술론으로 논쟁을 벌이던 혁신적인 무리들, 피카소, 막스 자코, 서틴, 리베라, 샤갈, 주정뱅이 모리스 유트릴러, 모딜리아니도 그들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듬해 모딜리아니는 몽마르트르로 거처를 옮긴다. 피카소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천성과 교양, 그리고 뛰어난 미적 감각을 지닌 모딜리아니. 그러나 그는 아직 두렵고 허전하며 미숙한 여행자에 불과했다. 그의 정신은 고통받기 시작했다. 전통과 혁신이, 그리고 그만의 독자적인 미의 이상이 그의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리멸렬한 캔버스를 찢고 아틀리에를 도망친 모딜리아니. 그는 거의 매일 밤 카페 라땡아지리에 나타나 술을 마셨다. 해답을 찾지 못한 천재는 그대로 하나의 폭풍이었다. 벌써 피카소와 브라코는 재빨리 이름을 얻고 있었고, 베네치아 시절의 3인조 파피니도 철학자의 황혼을 발표해 그 천재적인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질투와 실패, 이중의 감정에 시달리던 모딜리아니. 그에 비하는 24살에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던 착한 주정뱅이 유트릴러뿐이었다. 피카소의 비온물을 싫어하고 미래파의 권유도 뿌리치면서 오직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상만을 기웃거리던 그에게 1907년 세잔의 회고전은 커다란 감동을 준다. 미술은 문화적 유산이다. 1908년에 그린 유태인 여자는 세잔의 유산을 모딜리아니가 상속한다는 문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표현주의적인 어두운 분위기 속에 화가의 세기말 의식,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첼리스트.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음절을 듣게 되는가? 화가의 내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낮은 음조. 우수를 존중하는 화가의 인간애가 느껴진다. 파리 북부 몽마르트르 라비냥 거리에는 퇴락한 그 건물이 남아있었다. 르 바또 라부아르. 당시에는 거렁뱅이 예술가들의 수용소였던 이곳을 막스 자콥은 세탁선이라 명명했다.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린 곳. 그래서 미술사의 한 페이지에 휴비든 미학이 탄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건물 벽에 이곳을 거쳐간 화려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다. 앙드레 살몬, 피엘 르베르디, 마티스, 브라크, 로랑세. 그리고 하여튼 두 주정뱅이 유트릴러와 모딜리아니. 그들의 소굴은 몽파르나스 지역에도 있었다. 라로쉬, 볼통이라는 이름이다.
라로시는 한마디로 가난이며 빈민구리고 무정부 상태이며 개인주의였다. 그래도 용케 굶어 죽지 않았다. 서로 공생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그림이 팔리는 날은 축제를 벌이고 각자 먹고 싶을 만큼 먹었다. 그 미치광이 천재들 속에서 모딜리아니는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성급해지고 시니컬해진다. 술과 마약과 여자, 그는 침몰하고 있었다. 귀족 취미가 있었으며 인간의 존엄을 사랑했던 그에게 가난은 너무 악랄했고 그의 천재는 여전히 추상적인 환영에 머물고 있었다. 1912년의 어느 여름날 친구들은 돈을 모았다. 방바닥에 쓰러진 그를 고향의 어머니에게로 보내기 위해. 라로시, 그 우정의 집은 지금도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개방되고 있었다. 리보르노, 항구의 소도시 리보르노 박물관에는 이고장에서 태어난 화가의 청동 흉상이 세워져 있다. 친구들에 의해 고향으로 강제 송환될 무렵까지도 그는 여전히 조각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조각은 죽을 때까지 그가 동경한 세계였다. 소년 시절에 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 작품들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다. 풍경화 따위는 그림도 아니라고 여겼던 모딜리아니. 리보르노 박물관에는 그가 14세 때 그린 풍경화 한 점이 걸려있다. 리보르노에서 북쪽으로 40km쯤 거리에 까라나지방,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대리석의 산지이다. 소년 시절의 한때 모딜리아니는 이곳에 머물러 있다. 조각이 하고 싶어 늙은 석장이 에밀리오로부터 돌을 닦는 초보적인 기술을 익혔었다. 그러나 대리석은 값이 너무 비쌌으며 그의 몸은 돌을 닦는 노동을 버텨내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의 진정한 소망은 조각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1909년) 몽파르나스의 시테발게르로 거처를 옮긴 모딜리아니는 다시금 조각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는 아프리카 니그로 조각품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들의 강렬한 인상과 이탈리아 시대에 매혹됐던 티노의 회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렵에 만난 루마니아 출신의 전위 조각가 브랑쿠지가 잠재웠던 조각의 열망에 불을 지폈던 것이다. 모딜리아니에 있어 브랑쿠지는 세잔만큼 중요하다. 모딜리아니의 조각품에는 그리스 조각과 아프리카 조각, 그리고 브랑쿠지에게 배운 절제된 조형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모딜리아니가 1911년에 조각한 두상으로 원래는 돌로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1970년에 그의 딸인 잔느 모딜리아니에게 허락을 받고 청동으로 복사를 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딜리아니는 고대 조각품들을, 예를 들자면은 에트루리아, 시크라드 또는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조각품과 아프리카 미술에서 많은 작상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토속 미술은 그 당시 새로운 것을 찾던 전위적 화가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죠. 드레이나 블라멩크, 피카소, 그리고 모딜리아니 등의 화가들은 아프리카 미술에서 얻게 되는 작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모딜리아니의 경우에는 독특한 인물상, 다시 말하면 길다란 얼굴 형태로 일관하는 모딜리아니 상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조각에 몰두했던 무렵에 그린 그림들 중에는 조각을 위한 스케치의 성격을 띈 것들이 많다. 고대 그리스 신전을 바치기 위한 기둥,
이 카리아티드도 그 중 하나이다. 조각에 대한 탐구는 무엇보다도 이후 그의 회화세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베아트리스 1차 대전이 발발한 1914년 모딜리아니는 런던에서 온 여류 시인과 사랑에 빠진다. 2년 남짓 함께 사는 동안 모딜리아니는 여러 수법으로 그녀를 그렸다. 이 시기에 그는 소묘력이나 표현력에서 생생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둔다. 베아트리스가 모델이었던 이 초상은 그의 조각들을 연상시킨다. 5살이나 연상이었고 성격이 강한 베아트리스는 모딜리아니의 회화를 독자적인 세계로 성숙시킨 숨은 공로자였다. 그의 그림은 맑고 깨끗해졌다.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 중에 아직은 그가 사용하지 않았던 점묘풍의 기법이 등장한다. 대담한 형태 변형과 색채 조화의 효과를 탐구하는 시도였다. (1917년 4월) 베아트리스와의 결별로 더욱더 술과 마약과 초조함 속에 빠져있던 모딜리아니가 다시금 사랑에 빠진다. 꼴라로시에서 미술 수업을 하고 있던 19세의 청순한 처녀 짠. 그랑쇼메르의 아드레에서 그녀와 함께 살았던 생애의 마지막 3년. 모딜리아니는 기적과도 같은 예술의 성과를 거둔다. 그해 여름, 모딜리아니는 1915년부터 그려온 나무 시리즈를 모아 베르테 베이유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이 되고만 전시회는 경찰의 철거 명령을 받는다. 전시된 누드가 선정적이라는 이유였다. 모딜리아니의 나무들은 참으로 무심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여기엔 위장된 부끄러움이나 나치의 특전처럼 여겨지는 어떤 과시도 없다. 그럼에도 너무 생생하다. 여체가 지닌 은밀한 생명의 숨결과 그 따사로운 관명의 애수. 화가는 자신이 공감한 그것들을 조형력에 뛰어난 솜씨로 그려냈다. 이토록 독특하고 감동적인 그의 나무는 30여 점을 헤아린다. 불우한 천지의 전폭적인 지원자였던 시인 즈보로우스키는 그를 프랑스 남부의 바닷가 니스로 데려간다. 그의 근성은 절망적으로 악화되어 있었다. 예술 세계의 급격한 진전과 음주벽 때문이었다.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짱미는 딸을 낳고 니스의 아름다운 전경이 풍경화는 미술의 장르도 아니라고 경언했던 모딜리아니의 오만을 누그러뜨린 것일까? 세잔의 기법을 연상시키는 이 풍경화는 이를 데 없이 간소하다. 그럼에도 모딜리아니 특유의 서정이 살아있다. 그의 인물들처럼 그의 마음이 투영돼 있는 까닭이리라. 더불어
일상적으로 대하는 생활 주변의 표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남불의 선량하고 소박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미의 가장 강력한 증인들이 아닌가. 몽파르나스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카페들. 말년에 모딜리아니는 이 거리의 카페에 나타나 싸구려 초상화를 그리곤 했다. 10프랑, 아니 5프랑만 주어도 그는 그림을 그렸다. 카페 로똥디에 앉아 빠른 연필 스케치를 그려서 그것들을 모두 술로 마셔버렸다. 매력적이면서도 음울한 유택의 이탈리아인. 그의 별명은 주정뱅이 왕자였다. 가난과 끝없는 방황, 돌이킬 수 없는 음주력의 소유자였음에도 그는 순결했다. 악화된 건강, 생활의 파멸 속에서도 광적으로 그림에 몰입했다. 카페 로똥드 부근에 있는 낡은 아파트의 더러운 다락방에서 모딜리아니는 수없이 많은 장르의 얼굴을 그렸다. 한때는 고갱이 새들어 살기도 했던 이 낡은 집은 마술에 걸린 듯 모든 것이 고정된 채로 남아있다. 반쯤 허물어진 나무 계단은 비걱이며 지붕 밑에 유일한 작은 방까지 이어져 있다. 1918년과 1919년의 겨울, 아메데오와 짱느가 밟았을 때처럼. 1920년 1월 24일, 사람들은 얼어붙을 것처럼 추운 방에서 신음하는 모딜리아니를 발견하지만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그는 숨을 거두었다. 자, 여기가 바로 그의 아뜰리에입니다. 잔느하고 살았던 마지막 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의 침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허름한 난로가 있었는데 한쪽 벽이 모두 유리창으로 된 다락방이라 겨울에는 무척 추웠을 겁니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곳에는 가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친구들이 모딜리아니를 비용원으로 옮겨왔을 때 싸구려 정어리 통조림 깡통만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어리 통조림을 먹으며 36세의 나이로 죽어간 불운한 천재. 노천 카페에서 단돈 10프랑을 외치며 싸구려 초상화를 그리던 요절한 천재의 이야기는 그의 사후에서야 호사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다. 잘 아시다시피 모딜리아니는 죽기 전까지 여기서 살았습니다. 빨간 제비궁이라는 별명을 가진 잔느라는 여자와 함께였죠.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죽었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것인데 1차 대전이 끝난 뒤 여기에 예술가들을 많이 받아들였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딜리아니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겐 모딜리아니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집세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작품으로 갚으려고도 했지만 할머니께서 그 당시의 그림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만큼 그의 그림은 그때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태리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도 돈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모딜리아니는 친구들 덕분에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뜨거운 우정으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진정한 친구들이었고 또 그의 인생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가장 어두운 지붕 밑에서 모딜리아니는 이미 그의 독특한 모딜리아니 상을 완성해 놓고 있었다. 모딜리아니 상의 사람들은 모두 깊고 우수에 찬 표정을 하고 있다. 비극적일 만큼 고독해 보인다. 식물적인 무관심과 몽상적인 육감을 느끼게도 한다. 감미로운 애수의 시정이 가을날처럼 가라앉아 있다. 그것은 우연의 환영이 아니다. 한 예술가에 의해 인식된 세계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봐야만 일을 할 수 있다던 만남의 화가 모딜리아니. 그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다화상을 그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유일한 자화상이다. 죽음의 날에서 멀지 않은 1919년 겨울에 그렸다. 화가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던 것인지 모른다. 그의 마지막 말은 까라 이탈리아, 그리운 이탈리아였다. 술이 취하면 낮은 소리로 유태의 노래를 부르며 울던 순결하고 민감한 주정뱅이 왕자. 짠느는 모딜리아니를 목숨처럼 사랑했다. 모딜리아니가 숨을 거둔 이튿날 새벽, 짠느는 양친의 집 6층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21세의 나이였으며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이었다. 그 창문으로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의 겨울 동안 아메데와 짠느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보았을 겨울의 파란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짠느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랑하는 남자의 천재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가 죽은 지 67년이 지난 1987년 11월 21일 파리의 드루오 경매장에선 모딜리아니의 나부 흔적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다. Commençons à 15 millions. 32 millions. L'enchère n'est pas à droite, 32 millions. Personne ne peut l'enchère de 32 millions, j'adjuge. 32,5. 33 millions. 33 millions, l'enchère est ici. 39 millions 800 000, l'enchère est au téléphone. 900. 39 millions 900 000. Oui, 41 millions. Les adjugés, 41 millions. Pas ici. 41 millions, j'adjuge. 41 millions. Adjugé, 41 millions. 낙찰 가격 4,100만 원. 싸구려 통조림만 먹다 죽은 화가의 그림값이었다. 파리의 베르라세주 공동묘지. 모딜리아니는 짠느가 투신한 다음 날 이곳에 묻혔다. 이상적인 예술의 세계로만 경도됐던 불행한 천재 모딜리아니. 그가 그린 그림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감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수를 불러일으킨다. 더불어서 숱한 결함과 미덕, 순결한 정신과 장난기로 살다 간 그의 생애는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공허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불행했던 생애는 그의 정신의 순결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일까? 모딜리아니의 생애는 바로 우리들 생애의 허물,
그 공허의 상징 같은 것을 남기고 있다.